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과 또 검사 퇴임 후 수십억대 고소득을 올린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정재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 기자, 먼저 박성재 후보자 이력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963년생인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제주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서울고검장으로 공직을 마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공정한 법 집행, 민생안전과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신뢰를 이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 생활 내내 법질서 확립과 정의 실현이라는 검사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공직 퇴임 후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에 옆 부서에서 근무했었고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돼서 대구 고검에서 평검사로 근무했을 때에도 대구 고검장이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을 통해서 윤 대통령과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 친분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먼저 2017년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에 수십억대 고소득을 올린 이 전관예우 논란 등이 좀 있어요. 네, 박 후보자는 퇴직 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46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는데 퇴임 직후인 2018년부터 2년 동안에는 수입료로 29억 원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인과 두 아들의 재산을 합한 재산신고 총액은 29억여 원이었는데 이는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할 당시에 신고한 재산 6억여 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 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부정한 청탁으로 후배들에게 이익을 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박 후보자가 지난 2018년에 서울 방배동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24억 5천만 원에 사면서 이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요. 이때 수입이 없던 배우자 몫의 구입자금 절반 12억 2천여만 원의 출처가 박 후보자로 보이는데 따로 증여세를 낸 정황은 없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98년 처음으로 아파트를 살 때 부부 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면서도 명의는 후보자 단독 명의로 했었는데 퇴직 후에 아파트를 살 때는 실질에 맞게 공동 명의로 등기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해서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 공유 재산으로 생각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박 후보자가 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가운데서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박 후보자는 검찰 특수통으로 다수의 기업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데요. 2006년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부장으로 일할 당시에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 수사를 지휘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과거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사건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이름이 언급됐던 걸 두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정은호를 구속 기소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홍 변호사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1년 6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이고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처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자에게 어떤 질의들이 좀 오갈까요? 네, 이른바 검수완박
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네.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되면서 국민보호 공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 절차 지연을 꼽는 등 이제 전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과 상반된 각을 세우는 입장을 드러내서 관련해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을 두고는 법무부 업무 전문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말씀해 주신 질의 외에도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 중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눈에 띌까요? 네, 이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석 검사의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탄핵은 보충적이고 비상적인 제도인 만큼 탄핵 소추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며 외부 기관의 집행 점검을 맡기는 건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이걸 두고는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네. 공무원 정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재수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치부 정재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박 후보자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이 됐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아무래도 또 검사 출신 인사들이 이번 정부에서 되게 많이 등용됐는데 네, 그렇죠. 역시 이전 전임 한동훈 장관에 이어서 또다시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질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검사들이 많이 이제 중용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직서가 접수가 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이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들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네. 이제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그러니까 검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정식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직서를 접수했으면 이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있어야 그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이 고소득 관련해서 그 금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재산 관련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명했는지나 이런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관예우 논란은 네, 맞습니다. 전임 대법관 후보자나 뭐 대법원장 후보자, 고위 검찰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항상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인데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 그쵸. 예를 들면 이번에 박 후보자도 5년간 46억 원 넘는 금액을 신고했고 네. 또 퇴직 직후에 2년간 특히 29억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신고를 했는데 4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재산도 이제 2017년 11월에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할 때는 6억여 원 정도로 네.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 요청안에 신고한 재산은 29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좀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관예우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당연히 부정한 청탁으로 후배들에게 이익을 본 적은 없다고는 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크게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큰 쟁점이 되겠네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네, 많은 지적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사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산이 논란이 됐던, 크게 네. 늘어서 검찰에서 퇴직하고 재산이 크게 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오프닝에서 열 때 말씀드렸던 게 배우자 증여사 탈루 의혹도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배우자 간 증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박성재 후보자가 집을 살 때 한 네, 네. 24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집을 샀는데 네. 사면서 등기는 부부 공동명의로 했거든요. 공동으로요, 보통 네. 집을 살 때 저희들이 부부 공동명의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계속 박 후보자 배우자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직업이 없었고 아, 따로 수입이 수입이 없었군요. 없는 상황에서 네, 네. 12억 2천만 원은 이제 박 후보자 배우자가 낸 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만 면제가 되고 있는데 네. 12억 2천만 원을 그러니까 10억 2천만 원의 수입이 올린 그러니까 소득이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뭐 이 정도의 논란인데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부부간 증여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부부 사이에 사실 함께 벌어들인 그렇죠. 금액이고 막 일궈나간 그렇죠. 일어나간 함께 일군 재산이라는 네. 인식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세무당국에서는 명확하게 이거는 6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정해져 있군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 후보자도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네. 이제 공동재산이고 심지어 사실 결혼할 초기에는 처가로부터 재산 지원도 받았고 네. 처음에 집 살 때도 사실은 공동명의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집 재산이 불어난 것도 부부의 지원이 그러니까 처가의 지원이 있었고 배우자의 지원이 있었고 그쵸. 배우자의 몫이 있었다. 네, 네. 뭐 그런 설명을 했으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내 판단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면 네. 세무당국의 조치가 있으면 이제 추가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또 조치를 해야 되면 하겠다라고 딱 못 박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 검사 재직 시절에 여러 가지 수사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이제 박성재 후보자가 검찰 특수통이고 기업 수사를 많이 한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예전에 정은호 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네. 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정은호를 대리하면서 로비 의혹이 좀 불거졌었거든요. 네, 근데 로비 그 의혹이요? 당시에 박성재 후보자 이름이 언급됐었던 점을 가지고 이제 네. 논란이 제기됐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박 후보자가 이제 자신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했고 그 결과 정은호를 구속 기소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홍 변호사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현재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진 않고 예정인데요. 위원장이 참석을 아직 안 해서 오지 않아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검수완박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네. 검수완박 이른바 2022년에 민주당에서 네. 이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네.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한 내용인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를 두고 박 후보자가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이 개정됐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범죄 대응 능력도 약화되고 국민보호 공백이 생겼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역시 이제 전임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운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이제 검찰이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데 그쵸. 이거의 원인으로도 굳이 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 절차 지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검수완박을 얘기한 건데 네. 이런 절차를 꼽으면서 전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박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또 그걸 또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눈에 띄는 내용들, 주목해 보면 좋을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가 어느 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공개하면서도 뭐 영수증을 좀 지우면서 공개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박 후보자는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업무 성격 때문에라도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외부기관이 점검해야 한다. 뭐 제대로 특활비를 제대로 쓰는지 따져봐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외부기관의 집행점검을 맡기는 거는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행대로 해야 된다. 네. 건들지 마라. 뭐 이런 그렇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특수활동비를 옹호할 테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현직 검사들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나요? 네, 이제 그 사직서가 접수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의석을 후보자 등록해 등록을 주시기 막을 바랍니다. 방법이 없다면서 이제 공무원 정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인사청문 요청안과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일 뿐만 아니라 교정, 출입국, 인권옹호,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가법질서 유지와 법치수호의 최일선에서 국가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그야말로 책임이 막중한 직위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공직 후보자 박성재. 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자세도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저희 생각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1991년 검사로 임관하여 26년여간 복무하다가 2017년 퇴직하였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수사와 감찰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주어진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한결같이 노력하였습니다. 화려한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검사 본연의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분하게도 기관장으로 여러 차례 근무할 기회를 부여받아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된다면 저는 법무부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생활의 안전, 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법 집행으로 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곧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공정한 법 집행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유롭고 활력 있는 경제 활동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와 금융, 정권 범죄 등 경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비자 정책은 국익의 관점에서 펼쳐나가겠습니다. 외국 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 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그리고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이상동기 강력 범죄에 대하여 관계 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범죄 유형을 촘촘하게 재설계하여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치 추적을 통한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 기법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과 청송 도박 등 각종 중독 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 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이 치료 전문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당하며 일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 외국인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면서도 절제된 권한 행사를 통해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의 기존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합시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박용진 위원님. 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지금
인사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냐 이걸 확인하려면 그에 걸맞게 우리 청문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들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도 그래도 재선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봅니다. 너무 자료 제출이 불성실해서요. 몇 가지만 뽑아봐도 후보자 자녀의 학적 변동 내용, 각종 수당 수군 내용, 출입국 신고 물품, 물론 또 배우자의 과태료 납부 내역, 교통법규 위반 내역, 심지어 주식거래 내역과 행정심판 내역 등에 대해서도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리고 뭐 서면 답변에 대해서도 대부분 뭐 원론적인 이야기 한 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 답니다. 챗GPT에게 혹시 물어봐도 이거보다는 더 성실하게 자세하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인사청문회 기능을 그냥 요식행위 그냥 거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래도 대통령이 임명, 저래도 대통령 임명, 국회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자료 제출과 서면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면 답변 통해서 주식거래 내역의 경우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비밀 보장이 되는 정보를 제출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예 착각하시는 거죠. 법에서 금융회사의 비밀 보장 의무를 명시한 거지 후보자가 본인이 자료에 정보의 제공을 동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후보자가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만 관련해서 좀 분명하게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후보자의 형제자매의 이름, 나이, 직업 이것도 제출 못하겠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대요.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름, 나이, 직업 이것도 못한답니다. 배우자 보험증권의 오류는 금방 파악해갖고 사본도 보내주시면서 형제자매가 누군지 몰라서 안 보내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그리고 자녀의 학적 변동 내역 그리고 각종 수당, 실업급여 수급 내역, 주식거래 내역, 후보자가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건수와 수임료 내역, 그리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관련 상세 내역 일체, 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름과 직업과 경찰 및 검찰 조사받은 내역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 가만히 있어봐요. 김영배 위원님도 자료 제출 관련된 거고 이탄희 위원님도 김영배 위원님. 네, 김영배입니다. 우선 후보자님께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는 2000년 6월달에 제정된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우리 국무위원이면서 대한민국의 장관을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격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도록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2000년도에 제정이 된 법이니까 벌써 24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이 인사청문회장을 이제 거쳤고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시고 그래서 임명이 되고 나서 검증 과정에서 이미 그분이 적격이냐 아니냐 이런 걸 국민들은 다 판단하십니다. 그게 결국 그 정부에 정말 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자기를 위한 정부인지 특권 세력을 위한 정부인지 특정인이 독점해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불투명한 정부인지 이런 거를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청문회도 이제 오랜 공직 생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책임감과 높은 이제 이 도덕적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 임하셨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아까 박용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제출을 안 하세요. 거의 역대 최고의 비동의를 기록한 그런 이제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2017년도에 이제 공직을 퇴직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관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된 내역이 있어요. 거기 한 6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2018년과 19년에 이제 이 보니까 제출된 내용들을 보니까 14억 대 이렇게 해서 20년까지 32억 원대 수입을 기록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역을 그러면 변호사를 개업하셨으니까 어떤 사건을 수임을 하셨고 어떤 법률 상담 내역을 가지고 계신지 좀 제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응답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전에 재산이 6억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변호사 개업하자마자 첫 해에 14억, 두 번째에 14억 이렇게 되고 그 뒤에는 또 그만큼은 안 돼요. 보니까 다른 법인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소명을 하는 게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저는 지름길이다. 의혹을 키우지 말고 빨리 수임 사건 내역과 법률 상담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탄희 위원님. 제가 지금부터 그 자료 제출 요구할 사항들은 이미 서면이나 그 의정자료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그 중에서 좀 강조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면과 관련돼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행한 설 특사 사면 대상자 후보 명단과 관련되어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주고받은 자료들의 일체 그리고 2024년 2월 2일 날 개최된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심사위원들에게 통지한 내용. 두 번째로 검사 국외훈련 관련돼서 지난 국감 때 이미 국외훈련 관련된 논문 표절로 지적된 그 논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4가지 논문에 대해서 일단 특정을 해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 표절 논문과 관련돼서 훈련비 환수 내역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퇴직한 검사들에 대한 훈련비 환수와 관련된 견해가 어떠신지 마지막 세 번째 무죄 평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판결이 선고가 됐을 때 그 수사 기소한 검사의 책임과 관련돼서 무죄 평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관련돼서 2023년도에 무죄 평정 현황 월별 통계를 저희가 요청드렸고 사건 평정 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그 별지 서식 관련된 경우에는 이게 비공개 예규라고 제출 거부를 1차적으로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서식에 불과하고 2022년 10월 달에 이미 전임 장관께서 서식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예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서식을 달라는 것에 불과해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병칠 간사님. 네, 순천 출신 소병출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앞서 그 말씀한 것에 보면 오늘 의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려고 하면 의원들이 질의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처럼 자료가 제출이 안 되니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청문회를 할 때 비록 시작 전에 자료 제출이 안 됐지만 진행되는 도중 오전 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지 오후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본인 스스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좀 자료 제출을 촉구를 해 주셔서 오후 질의는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또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논쟁이 일어나지 않고 간결하고 적절한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송기현 의원님. 네, 송기현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인데요.
한국장학재단이나 한국거래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후보자 기타급 내역, 한국은행의 외국간 거래 내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진정 내역,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과 부조리 신고 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이 해당 기관에서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건지 아니면 뭔가 부작위로 해가지고 제공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전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해당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후보자님, 박용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송기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자료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출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병철 간사님께서 대표로 또 자료 제출에 대해서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 영주 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경향 각지에 많은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후배 검사들이나 직원들로부터 덕장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거쳤던 주요한 보직이 어떤 보직이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시죠. 검사 시절에는 주로 강력, 일반 형사부에서 많이 근무했고 특수부는 한 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감찰 업무를 한 3번 정도 한 것 같고 일산 기관장으로 한 6, 7번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앙지검장도 하셨고 대구 고검장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변호사로 검찰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변호사를 근무한 것은 한 5년쯤 되시는가요? 벌써 한 6년 반쯤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6년 반쯤요. 자, 지금 언론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변호사를 하실 당시에 수익이 좀 지나치게 많지 않았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2017년 이후에 한 5년 정도에 46억 4천 몇백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지금 금액은 총 매출액이죠. 이게 세전 금액, 또 직원 급여라든지 이런 걸 주기 전에 총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5년간 46억 얼마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직원 급료나 세금 다 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5년간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20억, 예. 23, 4억 정도 되신 거죠. 자, 혹시 후보자님께서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거의 한 기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한 3, 4억 정도인데 그게 5년이면 1년에 한 5, 4, 20, 한 4, 5억 정도의 순수익인데요. 변호사 업계의 전문직 종사자 사업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은 변호사 중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변호사 분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면은 35억 3,500만 원쯤 된다 그래요. 1년간.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물론 국민 눈높이에 봐서는 순수익이 4억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면은
고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균적인 1%에 속하는 그 높은 수익을 올리는 변호사들의 수입에 비해 봤을 때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그동안 거쳤던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부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이런 경력들에 비추어 본다라면은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배우자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부분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24억 5천만 원에 매수했고 그중 지분 절반을 부인 명의로 등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고원장으로 퇴임할 당시에 부인 재산은 예금 3,276만 원 밖에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지분 등기를 한 걸로 봐서 그 지분 등기 부분만큼 증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가 지금 밝힌 내역을 보면은 기존의 아파트 매각 대금,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이 10억 3천만 원이었고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절반 가량은 부인이 실제로 기여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이 아파트 기존 아파트 매매 대금 속에 부인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셨던데 그 부분에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결혼하고 전세를 5, 6회 옮긴 후에 98년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때도 전세금 옮기는 과정이나 집 최초로 구입할 때에 본가보다는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입할 때에도 집사람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그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 살려준다고 저 이름으로 단독 명의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사를 한번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를 하다 보니까 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재산은 저하고 집사람의 공유라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최초의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 그때 전세 자금을 이렇게 좀 모아놨던 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전세 자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처갓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럼 결국 그게 배우자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입할 당시부터 공유였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늘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자, 지금 그 부분도 또 있고 또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 지금 후보자님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세법상으로 어떤 조치할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불찰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과 달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재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 먼저 물어보면요. 그 후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주식 거래 내역을 지금 제출하지 않으셔서 제가 아까 지적을 했어요. 혹시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인사검증 받으실 텐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주식 거래 내역 제출하셨습니까? 주식 거래 내역은 아니고 이미 제출돼 있는 것과 같이 현재 보유 사항은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이 주식 거래 내역은 제출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거래 내역은 안 한다.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인사 요청 안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이게 제출을 안 했으면 진짜 이상한 건데 그 주식 거래 내역은 후보자의 자산 형성 과정이 부적절한 점이 없는지
예. 혹은 부당한 뭐 거래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는 자리 아닙니까? 저도 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웃으실 일이 아닌 게요, 예. 후보자님.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웃을 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대통령이 점 찍으신 분들 그 인사검증할 때 주식거래 내역 같은 거 안 보실 거예요?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아니, 그,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그걸 하도록 할 거예요, 안 할 그 거예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이 정부 출범하고 안 나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사 참사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인사 참사에 관련된 모든 저 인사정보 관련된 정보는 누가 관리하고 검증했습니까?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냥 없으니까 웃고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니 지금 후보자님처럼 다른 후보자들도 와서 웃고 넘어가면 넘어가실 거예요? 제가 뭐 웃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니 뭐 웃는 게 죄송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불철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 예. 그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식 파킹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산 형성과 관련돼서 부당한 것들이라든지 혹은 비상장 주식을 통한 우회 재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여다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거 보셔야 돼요. 법무부 장관님 앞으로. 그리고 본인도 필요하면 이런 것들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그 질의를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인사 실패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비서실장,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옷을 벗었다고요. 민정수석이 옷을 벗거나. 근데 지금은 법무부로 왔는데 법무부 장관이 옷은 나중에 정치한다고 벗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자로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장관으로서 취임하게 되면 네. 뭐 인사 검증 업무 수행하는 데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더 철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지셔야 돼요. 맞죠?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책임은 남을 나라 하시는구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보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서면 질의했더니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봤는데 별 생각은 없으시고. 제가 평가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을 시청자의 권리예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개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별로? 예. 이거 봐도 웃기시죠 좀? 아닙니다. 웃기진 않았고요. 그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요. 아까 인사 말씀하시면서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100% 공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지금 그 부분들이 뭐 국가기관에 여러 군데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 전직 법무부 장관 지금 여당의 대표이신데요. 그분도 그렇고 다른 때는 정말 정감석화 같이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 정부의 부처의 장관들이 왜 김건희 세자를 입에 못 올리고 명품백 이 말을 못 올리고 이런단 말입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데 지금 법과 정의를 실천하셔야 될 분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냐고 그랬더니 어물어물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참 답답합니다. 국민 눈높이 안 맞아요, 후보자님.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맞죠? 그렇게 동의하시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검사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요. 대통령의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에요. 몰카 공작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말씀 몰카 공작이 범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몰카라는 상황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장관님. 장관님이 검사하시면서 범죄자들을 놓고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장관 되려고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 그렇게 작아져요? 그동안 검사로서 늘 당당하게 하셨을 텐데 그 뒤에 계신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하셨을 텐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정말 실망스러워요. 누가 봐도 범죄죠. 그러면 그 디올백, 몰카 공작의 증거물 아닙니까? 디올백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해서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기관이나 그 관련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검사를 지내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압수수색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고 그 해당 아니 몰카 공작의 할 거라고 범죄고 그걸 증거품을 생각하면 그 증거품이 명품 기록들은 몰카 공작의 범죄 증거품이기도 하지만 뇌물수수 의혹의 증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 증거품이 있다는 것은 다 객관적으로 여러 과정에서 말씀이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세가 지금 이 좋은 말씀하셨던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분위 등록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 보여서 좀 실망스러워서 지금부터.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아쉽습니다. 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예, 장관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예, 그 아까 이제 제가 또 여쭤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017년 7월 12일 날 의원 면직을 하시고 9월 20일 날 변호사 박성재 법률사무소를 개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국세청에다가 14억 5,697만 원, 19년도에 14억 5,063만 원, 20년도에 2억 9,49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32억 정도 3년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는 2020년에 8월 1일자로 법무법인 해송으로 재직을 옮기셔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보니까 1년에 4억, 3억 뭐 이런 정도씩 이렇게 수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퇴직 당시에 2017년도죠. 관보에 공개된 총 재산이 6억 2,600만 원 정도 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예금은 3,276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퇴직 당시에는 총 재산이 6억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1년 후, 그러니까 18년 8월 달에 서울 방배동의 아파트를 24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아파트가 이제 거주하던 데가 10억 3천만 원에 매각을 했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이걸 빼면은 14억 2,500만 원 정도가 비어요. 이 14억 2,500만 원을 다른 현금 이렇게 쳐도 한 13억 정도, 12억 왔다 갔다 그 돈이 비거든요.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한 걸로 보면 됩니까? 좀 가까이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입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 대체하셨다는 말씀인데 아까 그러니까 검사 생활 하실 때까지는 6억 정도 재산이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28억 정도 30억 가까이 버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법무법인으로 옮기셔가지고 1년에 4억 정도씩 이렇게 수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관예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설명이 어떻게 가능하죠? 마이크가 안 되나? 마이크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간 좀 잡아주시죠. 후보자 잘 나오고 있나요? 후보자님 조금 마이크를 당겨 주십시오. 예. 안 들리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5분 내서 시작합시다. 부산 선배님 위원장이 이제 됩니까? 안 되네. 옆에 걸 가지고 바꿔서. 네. 자,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정관을 이용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증명이 되려면 아까 자료 요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떤 사건을 수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상담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검사를 하셨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소위 수사기관을 지휘하셨잖아요. 그 지휘하실 때 그 피의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다 돈을 벌었고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증거를 가져와봐라. 증명을 해라. 특히 이제 이 자리는 국민들이 다 중계를 보고 계시고 후일에도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내겠죠. 왜 안 내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위원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수임 관련된 내역은 저와 관련된 부분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 내지는 그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내지는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꼭 들어 있어서 제가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변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제 그 소위 개인정보다 이래 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공직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가리고도 충분히 저는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이 우선 아닙니까? 알 권리가 우선이고 그래서 공복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생활 다른 사람의 사생활 부분을 저와 관련된 공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 부분은 제가 좀 어려운.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이 실망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장관님 후보자만 이렇게 사생활이 중요하고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분들의 사생활만 중요하고 상대방들은 그럼 다 수사 대상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배우자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 다 빼더라도 10억 이런 재산 거 빼고 형성을 빼더라도 아까 24억에 샀기 때문에 12억 정도가 이제 아까 배우자 돈이 아니고 본인 수임료로 충당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법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6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2억에서 6억을 빼면 6억 정도는 증여를 한 거거든요. 6억의 증여세는 계산해 보니까 1억 2,5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무려 1억씩이나 탈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후보자께서 그 2006년부터 7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 1부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거죠. 요새는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도 하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금융의 전문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조부장까지 하신 분이 이걸 몰랐을 리가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 탈세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집사람 명의로 2분의 1 등기를 할 때 탈세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 생각은 10억이라는 부분에 반 재산이 처 명의로 있는 거고 그걸 빼고 나면 12억에 대해서 66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작아서요.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논란이 없도록 즉시 제가 그러니까 조치는 조치고요. 조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제가 공직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 죄송하다든지 무슨 그 말씀을 좀 사과하실 용의가 없는지 여쭤보는 제가 겁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조치를 하시더라도 깔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거듭 입장을 여쭤봅니다. 제가 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수진 의원님. 네, PPT 준비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이른바 조국 사건은 아빠 찬스라는 말을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가치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 보여주는 가늠자가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상장을 위조해주고 가짜 증명서 만들어주고 시험 대신 쳐주고 심지어 유급 상황에서 장학금 혜택까지 안겨줘서 상류층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우리 사회에 공정에 대한 화두를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잘 알고 계시죠?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 견해 어떻습니까? 특정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좀 실망스러운데요. 법무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집행하고 장관이 그 책임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못 밝히십니까? 개별 재판부의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문제라서 좀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씩 좀 풀어보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반시를 했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꾸짖는다. 꾸짖기조차 하는 것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꾸짖으면서 법정 구속은 면해줬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에서 죄송합니다만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답지 않게 말씀을 지나치게 좀 아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인에게도 이런 기준이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까? 1심에서도 2심에서도 같은 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법정 구속 안 해준다. 일반인 가능합니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조금 이례적이죠. 네, 이례적입니다. 법원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기소로부터 1심 재판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1심 실형 선고 때도 법정 구속을 피했고 이번에도 또 피했어요. 무려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방어권 부족하다고 동의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재판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후보자답지 않게 좀 말씀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예. 네. 사실관계 다툼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장될 방어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재판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총선을 2달 남겨놓고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공공연히 말해왔던 비사법적 명예회복에 기회를 재판부가 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재판부가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의 길을 열어줬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무검찰의 수장으로서 법원에서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주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불구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판결문에 상세하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2021년에 인신구속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이 됐는데요. 바로 이 개정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법정 구속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과도한 재량이 주어졌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보완책으로 재판관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명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판결문에 적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장관이 되면 이런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해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념에서 네. 다음 PPT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PPT 한번 봐주시죠.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남편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로 계속해서 소고기 사 먹고 국수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이렇게 해서 공분을 샀고요. 과일 값으로만 1,000만 원어치가 쓰여졌다는 것도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됐는데요. 이 혐의를 보면 대통령 선거 경선 일정 중에 자신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해서 6명의 식사비도 경기도청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김혜경 씨 공범인 수행비서가 기소된 것이 2022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수행비서가 기소된 게 1년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하려면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비판받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수사가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익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카 유용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 신고를 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법인카드의 사척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에 비춰볼 때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장관에 취임하시면 피의자별로 천차만별 수사 속도가 다르지 않도록 잘 다독일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수사 지연이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 점에 대한 시정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박성재 부장은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오셨어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좀 단호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송기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금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신 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수사 재판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사 지연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연되는 것도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특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추진된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추천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검법도 해서 마련돼 있기도 하고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이 해서 쌍특검이라 해서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이 의결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이제 국회에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예, 부장님도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도 절차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특검 추진되는 이유, 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 보면 첫째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후보자님. 제가 구체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지검 수사팀이 시작을 했고요. 23년도 2월 24일에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21년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에게 전달했고 일정을 협의한 끝에 조사 날짜가 특정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했다. 그래서 수사팀 관계자가 다시 소환 요청했고 그다음에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서면 조사 대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서면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직접 조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게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하면 벌써 3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거 굉장히 대단히 좀 예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사정이 아니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그 신문 때문에 특히 그 신문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내용 한번 잠깐 PPT 한번 봐주실까요? 좀 이따 PPT 보고 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네 콘텐츠가 12번의 전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번을 후원을 했습니다. 코바네 콘텐츠 도이치모터스가.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생겼던 그 시점에 그게 이제 2016 9월부터 뭐 4월 이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사내 이사로 재직했다고 하면서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 지도자 인문학과정 원어수첩에 기재를 했어요. 현 이사다 이렇게.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하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사건이 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재판할 때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합의 PPT 나와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주식 거래에 관여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2,375원이고요. 조금 사볼 거야 하니까 직접 네 그러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사라고 하던가요? 뭐 이렇게 사라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번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증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한 거죠. 그랬더니 대답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주요 사건에 관련된 분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 되면 이 정도 관여한 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도에 따르면 서면 조사는 불필요하고 불충분하고 직접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까지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죠 이거는. 후보자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해서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계좌주들 중에 네. 수많은 계좌주 중에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몇 명에 대해서 기소가 된 모양인데 그 중에 아직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 사람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자니 말씀드린 조사조차 안 받는 게 적절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사의 방법은 그 서면 조사로 충분하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그 다른 분도 서면 조사했습니까? 이분보다 김건희 여사보다 더 적게 관여한 분도 다 직접 조사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고. 심지어 이렇게 가장 많이 나타난 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고에 관한 부분은 더 심해요. 아예 이렇게 나와요. 녹취록 보면.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가 했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음 거 한번 봐줄까요? 뒤에 밑에 보세요.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적어도 이건 조사를 해야죠. 검찰이. 우리 후보자님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후보자님 성품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네. 언급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관 중에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관련된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뭐 거의 이제 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분명히 이 부분은 특검을 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또 털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앞으로 남은 윤 정부 기간 동안에도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장관님께서도 정말 공정하게 검찰 지휘할 때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후보자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비위 공직자 사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면에 대해서.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 특사로 비공직자 등 24명을 사면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4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전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기무사 참모장인 김대열 지영관. 이 4분 사면해 줄 만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럼 일반론으로서 비공직자 사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신데 그 적절하게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 산하에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네, 실무자에 심사가 불과합니까? 결국 권한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 위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범죄 사실이 이렇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문화예술인 피해자가 1,898명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 댓글 공작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치 관여 행위 군영법 위반이고 군무원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 조사에서 호남 출신은 배제했습니다. 김대열 지영관 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사찰했습니다. 제한군인회의에 정보를 줘서 집회 장소 선점하게 하고 맞불 집회 기획했습니다. 모두 다 징역 실형 2년씩 지금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비위행이면 그냥 사면해 줄 만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요. 명분이라도 말이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한 게요.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이 통합이 됩니까? 이게 평화와 화해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한다는 건데요. 이분들을 풀어주면 어떤 국민들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까? 잊었던 것도 다시 생각이 나서 화가 나는데 누가 평화로워져요? 누가 화해한다는 거예요? 이분들만 좋은 거잖아요. 풀려난 사람들만 좋은 거잖아요. 비공직자하고 사면해주는 권력자 둘이 화합하는 거지, 둘이 통합하는 거지 뭐 국민이 통합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 되시면요 이런 보도자료 만들지 마세요. 이거 법무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법무부가. 그 사면권 제한에 관련된 해외 입법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면권에 대해서 절차적, 내용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제한해야 된다. 특히 비공직자 안 된다. 이런 지금 제도적인 개선 논의들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취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사례 중에는요 형기를 마치고 나서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된다.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 많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21대 국회에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만 관련된 법안이 5개나 나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주십시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형기를요 하루도 안 산 사람도 있어요. 이 4명 중에서요.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은 하루도 안 살았어요. 징역 2년 중에. 이런 못하러 재판합니까? 징역 실형 2년 선고하면 뭐예요? 하루도 안 사는데.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모친입니다.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서 지금 실형 살고 있는데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아 알지는 못하지만 받지 않아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가석방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취임하시면 바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하셔서요. 인사청문회 전까지 의견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최은순 씨가요. 형기를 절반밖에 안 살았어요. 보통 시민들은요. 평생 살다가 한두 번 죄 지으면 형기 꽉꽉 채우고 나오는 게 보통 시민들의 삶이에요. 누구는 꽉꽉 채우고 누구는 절반 살고 이 말이 됩니까? 법무부에서 가석방 추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3.1절 지금 가석방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장관님께서 장관님 업무잖아요. 그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하겠다 말씀을 주시면 국민들께서 더 편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면을 좀 볼게요. 지금 이번에 사면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중간에 과정에서 이 사면 될 거라는 걸 알려줘서 이 사면 대상자의 특히 4명이 빨리 상고 취하고 확정돼서 사면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이름이 지금 약속 사면 논란이라고 붙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동아일보 2월 7일자 사면입니다. 취지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장관이 되시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사면 검토 대상이라는 사실을 해당자에게 누설해줬다. 기밀 누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면 절차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면심사위원회 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면심사위원회가 2월 2일인데요. 이 4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알려줬는지 1월 31일, 2월 1일 하루 전 이틀 전에 4명이 전부 다 상고 취하였어요. 이 말이 됩니까?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사면하는 것도 특혜인데 사면에 패스트트랙이 있는 거예요. 확정이 되기 전에는 사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미리 확정하는 거 알려줘서 확정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알지를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 반박을 하기 견해를 묻는 겁니다. 장관이 되시면 진상을 파악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위원님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 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했는데 법사위가 더 중요하죠. 예,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그 후보자에게 저희가 서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아무런 답변과 자료 제출이 없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자가 제출한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요. 2022년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2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있었을 당시에 있었던 우리자산운용 제23기 11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건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너무나 극명하게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인데 아무런 답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네. 예. 후보자님 챙겨서 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의원님. 네. 후보자님 축하합니다. 유상범 의원입니다. 금융조사조사부장을 역임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조사 사건에 대해서 많은 수사를 하고 결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네,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의사연락은 그 주가조작을 실행하는 선수들끼리 서로 간에 의사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거기에 뒤에 이제 전주라고 속칭 말하는데 그 전주가 직접 주가 조작 행위에 관여해서
주가 뭐 통정 매매나 가장 매매 같은 행위를 하는 예를 혹시 그 결제하는 과정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공모관계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주가 조작을 실행했던 사람이 나중에 주가 조작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자금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뒤에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댄 사람이 관여되는 걸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가 조작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가 참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법 발의를 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와 관련돼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아마 문재인 정부 검찰 때 2년간 그 금조부도 아닌 특수부에서 아마 대거 집중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여기 보니까 한 50여 곳에 대해서 6차례 압수수색하고 15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 소위 자금을 댔다고 한 사람이 관여했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관여됐다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 무죄 난 거는 아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게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그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했어요. 그럼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무혐의 종결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라는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에 지휘를 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중요한 거는 경향신문 보도에서 검찰 소환 여부를 거부했다라는 그 보도가 난 걸 인용해서 마치 지금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금감원장을 하는 이복현 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또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자기도 사건의 변호사로서 관여를 했고 그 당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경향신문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금감원장인 이복현 원장은 증언은 이 국회에 와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어느 게 사실이겠습니까? 답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몰라서 대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께서 그 PPT 자료를 보면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를 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증권사 직원이랑 대화하면서 주가 조작합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마치 특검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특검법 발의가 대통령에 의해서 제2요구가 됐습니다. 이 쌍특검법 이전에 과거에 대통령에 의해서 제2요구된 법률안은 모두가 14일 이내 다시 제2요구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법안 처리의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즉 법적 안정성을 그만큼 국회에서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에 충돌에 해당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등을 이유로 제2요구를 계속 미루는 중이다. 민주당이 현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이해 충돌이라는 우리 법률상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입니까? 그 내용이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법률적으로 이해 충돌이라 하는 것은 재판 당사자, 즉 수사나 또는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과 관련돼서 사건 관계인과의 특수관계 또는 뭐 개인적인 업무상의 관계로 인연이 됐을 때 공정한 사안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이해 충돌을 이유로 회피하거나 제척하는 이런 내용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 제2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이해 충돌난다고 회피하면 누가 제2요구권 행사합니까? 이게 최소한 이 공당이라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상식에 의한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 결국은 이 총선에서 결국 이 사안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무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뭐 결국 대응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리와 원칙에 의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이 회의실 안에 계시는데 왜 뺑뺑 돌아가면서 그죠, 박범계 의원님?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깔끔하게 끝날 건데 도이치모터스 왜 기소 안 했는지. 저 오전 질의는 박주민 의원님 오후에도 바쁘시죠? 괜찮습니까? 아니요. 지금 김성원 의원님까지 했으면 싶은데 오후에 바쁘시면 박주민 의원님도 오전에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성 의원님. 네, 권칠성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시고 첫 해에 신고 수입이 1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실수입입니까? 아니면 세전 수입입니까? 세전도 아니고 비용도 제하지 않은 수입입니다. 그러면은 실수입은 얼마쯤 됐습니까? 기기 자료로 드린 것 같은데 세후가 한 7억 정도. 실제 수입이 한 7억 정도 되시나요? 그러면은 방배동 집을 살 때 예. 최소 한 16, 7억 정도가 비는데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전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 아니, 집을 바로 입주를 못하고 전세를 줬습니다.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충당했습니다. 그게 얼마였었죠? 16억입니다. 16억 그걸로 다 대체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증빙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한 거는 나와 있는 것으로.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최근에 이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가는 과정이나 또 김기현 전 대표께서 대표가 되는 과정, 또 내려가는 과정,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등판하는 과정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혹시 대통령실에서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의 눈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적 의심을 확인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 22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 내용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다 알지 못하는 거 한마디만 보면 되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정도 압니다. 그러니까 보도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 선거 관여 금지 이거 위반이다. 이런 의견이 많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내용을 안 보셨습니까? 청문회 후보자가 그까지 예전에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관련한 판결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네. 예. 그때 수사를 지휘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좀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현재 비대위원장께서 그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엄정하게 수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사를 받게 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달 22일 날 민주당 가짜 뉴스를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임 장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당발 가짜 뉴스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대로 놔두겠다.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뭔가 사실 확인이 좀 덜 된 부분만 뒤지겠다는 뜻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혹이 좀 들었는데 작년 9월에 보면요. 검찰에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어요. 그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김만배 녹취록 이걸 보도한 뉴스타파, MBC, JTBC 이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회사와 그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작년 9월 25일 날 방심위에서 이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KBS, JTBC, YTN한테 과징금을 때렸어요. 방심위에서 과징금은 최고 수준의 그 벌칙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15일 날 그 김건희 여사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 9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하는 검찰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기소 안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이 아니면 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22년 12월 30일 검찰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을 한 서류입니다. 22년 12월 30일 날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잖아요. 한동훈 지금 현 비대위원장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겁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평가를 하기에는 평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죠. 본인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기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거 언론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인가요? 아무리 전 정권 탓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용 보도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압수수색하고 고소고발하고 다 수사했잖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를 만든 장본인이라면 생산자라면 더욱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죠? 그 동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격이 없으시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내용을 더 파악하고 알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상태는 엄정하게 수사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가혹하게.
자, 정리.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가정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몇 번만 치면 다 나옵니다. 자, 정리하시죠. 확인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정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그 모두 발언에 보니까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삶, 뭐 여러 가지 걸 드러내셔야 되니까 뭐 불편하신 것도 있으실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한 이제 배우자 증여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증여세랑 관련된 뭐 과태료 내시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부가 함께 일해서 재산을 증식시켜드는 과정에서 이 증여세 문제가 과연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면 뭐 그거는 이제 불찰이 맞죠, 그렇죠? 네. 자, 관련해서 현안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제 검찰, 사법부, 정치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사법 리스크가 가득한 정치인들의 출마 문제입니다.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이 정당 만든다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2심까지 유죄 판결, 실형 선고 받은 분, 또 재판 중이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국회의원도 부끄럽지만 뭐 1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이시긴 하지만 검찰에 계실 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실 때 이 선거를 나간다, 출마를 준비한다 그러면 수사에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대부분이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인데 자꾸 이렇게 뉴스를 보면 뭐 출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익 때문에 못 나간다, 출마 이후에 나가겠다, 뭐 이런 답변을 주는데 이런 거에 대한 단호한 대책은 좀 마련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런 입법을 좀 정부 입법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불공평한 거잖아요. 네? 조정훈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후보자석 지금 마이크 상태가 교체를 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아유, 후보자께서 핸드 마이크로 지금 진행이 되나? 지금 수리가 안 되나요? 오랜만에 상임이라니까. 일단 후보자님 핸드 마이크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 수리하는 동안에. 예. 자, 뭐야? 조정훈 의원님 시작하시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흐름이 끊겨서.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은 동일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선거 관련된 소송은 180일 이내 처리해야 된다. 이건 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특정 의원은 지금 1심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누렸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나쁜 질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정의를 피해간 거니까. 이거는 저는 법을 바꿔서라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임기가 뭐 1년, 2년 아니겠습니까? 진짜 무슨 레거시를 남기실지, 박성재 장관 때 한 게 뭔지 결국 한두 개일 겁니다. 이게 뭔지 중에 이걸 하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막 2심 실형받은 사람까지 정당하면서 국회 안으로 달콤한 면책 특권을 누리겠다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불쾌함과 부조리함을 느끼실까. 근본적으로는 국회 잘못이긴 하지만 법무부도 이런 정부 입법을 발의하면서 좀 논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제가 이거는 서면 질의도 했고 또 그 모두 발언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할 의사가 확실하신 거죠?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도 역시 또 여러 국민들께서도 이런 제도의 도입에 공감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형 제도와 관계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사형 제도가 폐지된 대안으로 이걸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형 제도 폐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별건으로 보고 사형 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시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또 다른 이슈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이민청입니다. 네, 그 제가 꽤 눈여겨 본 게 우리 모두 발언에서도 꽤 길게 이민 제도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익을 우선해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부터 이민 정책 얘기를 했는데 그 일단 큰 틀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외국의 노동 인력이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거하고 그 사람들을 영주권 주고 시민권 주는 이민으로 받아들인 건 다른 이슈다.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그 차이는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 분명해 주시고요. 그로 인한 복지나 다른 사회적 비용이 많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미 이민 선진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미리 좀 연구를 해서 대비하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민청 현판식 다는 걸 넘어서 좀 정책을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꼭 노동부하고 이 외국인 노동자 비자 이 업무 분담 이 문제를 좀 꼭 좀 한번 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불법 체류자가 가장 양성되는 게 지금 E9인 비자인데요. 제가 법사위 하면서 비자 종류를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 잘 모르실 텐데 이 법무부하고 노동부하고 이 비자 발급하는 거 지금 지자체까지 비자 발급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유념하겠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일단은 축하 말씀드리고요. 지금 후보자 지명되시고 나서 법무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보고도 받으셨나요? 청문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가장 계략적인 정도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년 연말부터 특활비의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그 이슈가 되었다라는 보고는 받으셨겠죠. 특활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기관장도 했고 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마다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네, 장관께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죄송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보고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수사 기밀에 필요한 거라 총장께서 굉장히 많이 그 특활비 배정이라든가 그걸 결정하시고 장관께서는 액수가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대 몇이라는 것도 보고는 못 받으셨고요. 전임 현직에 서울 고검장까지 하셨잖아요. 않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 고검장까지 하셨는데 그런 정보 같은 거는 알지 못하시나요? 다른 좋습니다. 부서의 알겠습니다. 장의 특활비 혹시 내용은 알지 자료화면 좀 준비되셨나요?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세금과 관련된 그 투명한 사용과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그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밝혀진 일단 보도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직 시에 사용한 것인데 재임 20개월 중 17개월 동안 70억 원을 현금화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윤 총장께서 2020년 2월 10일 7,400만 원을 단 한 번에 현금으로 사용하셨고 9일 뒤에는 2020년 2월 19일에 1억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남긴 지출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일과 금액만 적힌 A4 용지 한 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 내용 확인서가 전부이고 사용 처라든가 집행 사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지급된 특활비만 총 248건으로 38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허술한 지출 증빙으로 특활비가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당시는 물론 지금 3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자체에 대해서는 대금에서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후보자님 그 특활비를 가지고 수사 기밀에 사용해야 되는데 뭐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용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수시로 나오고 있고 미처 폐기하지 못한 지출 영수증에 오남용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좀 보시고 갖고 이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을 한번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한번 보실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검찰총장 직무 배제 기간에도 3,20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즉 2020년 1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무가 배제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2020년 11월 26일 특활비 400만 원이 현금 지급되고 4일 뒤인 2020년 11월 30일 특활비 2,800만 원이 현금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무 배제 기간이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때 아닌가요? 그럼 뭐 법조인이 아니시더라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 특활비가 공식적으로 소요가 있었다면 꼭 총장이 직무 집행 정지된 총장이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그 특활비 장부 표지에 직무 대행을 맡았던 당시 조남관 대검차장 서명이 아니라 2020년 12월 2일자로 윤석열 총장 서명이 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